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증시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바라보는 저는 그랬거든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 한 주 우리 증시는 미국 FOMC 동시에 1분기 실적 영향권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 4월장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5월장 상쾌하게 준비하는 전략이 더 필요한 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오만한 인터뷰에서는 최대한 많은 업종, 많은 종목들 건드려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반도체, 2차 전지, 전력까지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전문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고 오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는 이어집니다. 0.8%대까지 코스닥은 올랐었는데 상승 탄력은 코스닥 조금 줄고 코스피 쪽에서는 탄력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675선, 862선을 각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와 이 외국인 기관 양 매수 주체가 오늘은 끌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특히나 1,500억 원가량 매수 물량을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사실 오늘 매도권을 시작을 했다가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된 상황이어서 외국인 동향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외국인 쪽에서 매수 전환을 했는데 이쪽도 코스피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3일 만에 매수 전환인데요. 아직 물량 크지 않으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 쪽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꼽힙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월요일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략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 좀 살펴보고 계신지 말씀 주시죠. 네, 오늘은 시속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바로 저 PBR 관련주 대 반도체 전기차 사이에서 이제 시속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PBR 관련주라고 저희가 보통 밸류업 관련주라고 부르고 있죠. 밸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대표적일 거예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그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커졌었고요. 실제로 기아차를 제외하더라도 이제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난주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결국 이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은 주도 업종이라는 것은 많아봐야 한두 개 정도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동시에 다 같이 가는 게 좀 힘들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기존에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전기차가 될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올 상반기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었고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지난달이죠. 이번 달 중순이죠. 이번 달 중순부터 AI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꺾이기 시작했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인도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꺾였다가 테슬라가 저 가격이죠. 낮은 가격을 저가 이제 전기차를 판매를 할 것이라든지 로보택시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 이제 세 가지 업종 내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움직임이 이제 저 PBR이 갈 때는 반도체나 전기차가 가지 못하고요. 저 PBR이 가지 못할 때는 반도체나 전기차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한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종목 내에서 이 업종 내에서도 순환매라는 것이 일어나겠지만은 결국 이제 어떤 흐름인지를 좀 알고 있다라고 하면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할 경우에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해볼 섹터와 특징 주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전기차 중에서 반도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많이들 들어보셨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반도체용 기판이라는 거는요, 결국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CPU, GPU 같은 고성능 칩이랑 그 기계 안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용했던 기판이라는 것은 유기물 기판이라고 저희가 불렀었습니다. 이 유기 기판 같은 경우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가격이 싸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단점은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휘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모양이 조금 틀어진다든지, 또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기 때문에 미세화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쓰는데 상관이 없었는데 AI 관련한 반도체들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더 정밀한 반도체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유기기판 같은 경우가 매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대안으로서 실리콘 기판이 있긴 한데요. 실리콘 기판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대안점을 찾은 게 유리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을 아직 상용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AI라는 대세점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유리기판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종목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캠트로닉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입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삼성전기 그리고 독일의 LPKF사, 그다음에 LPKF사의 한국법인, 그리고 캠트로닉스, 이 네 회사가 그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 협약, 4자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 시장에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동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를 하거나 이제 유리기판보다는 다른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분류를 할 수 있구나라는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 대장주로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B 테크놀로지인데요. HB 테크놀로지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보았을 때 그동안 1등이 피롭틱스였고요. 2등이 이제 YC캠이었고 3등이 HB 테크놀로지였습니다. 3등주로 있었는데 오늘 나중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HB 테크놀로지가 앞선 두 종목보다도 시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유리기판이라는 테마가 형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기판 테마 내에서도 빠르게 이제 1등과 2등, 3등이 바뀌는 순환매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세가 유리기판 섹터 내에서 가장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캠트로닉스나 HB 테크놀로지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리기판 관련 두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꾸러미로 드리는 날입니다. 최대한 많은 업종 종목 얘기 좀 짚어보려고 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통해서는 처음 인사 나누시죠? 네, 처음 나와봤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랑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급하니까 오늘 바로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
굵직한 거 계속 발표되고 있고 그런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아까도 나왔지만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는 오르고 그 경제 성장률이 예. 이제 둔화되니까 뭐 내용은 많이들 확인하셨겠지만 사실 그 내용이 나쁜 게 아니고 좀 정부 지출도 둔화되고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GDP 그 쇼크가 뭐 그건 좀 일시적인 게 아닌가. 또 미국이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요. 또 3월 이제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오히려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분기 PCE 물가 지표가 워낙 높게 나와가지고 이 3월 달 데이터가 너무 높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예상에 좀 부합을 했어요. 그래서 물가 우려도 조금 이제 낮아진 그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됐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미국은 소비의 국가니까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가 중요한데 개인 소득도 이번에 0.5% 증가했고요. 개인 소비가 2달 연속 0.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부 내용을 보면 그냥 GDP 숫자만 보지 마시고 경기는 좋고 물가 부담, 그러니까 물론 물가는 아직 꺾인 건 아닙니다. 이 물가가 좀 꺾이면 좋겠지만 물가 부담은 좀 지속되지만 가장 지금 미국 증시가 근본적으로 강한 이유는 경기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는 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단 미국 1분기 GDP 경제 성장률 1.6%였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예상치보다 하회한 것이긴 한데 이 수치 자체는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는 쇼크죠. 이 수치 자체도 그래서 그냥 그날 쇼크로 이 보신다? 발표하자마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 그랬죠, 거예요. 그랬죠. 근데 그게 너무 우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그때 이제 나오자마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1분기 전체 PCE 물가지수 또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그날 아마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어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좀 이렇게 반등하면서 끝난 거는 결국 세부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입이,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순수출, 민간 소비, 기업 투자, 그다음 정부 지출인데 이 중에 다른 거는 뭐 큰 뭐 문제될 건 없는데 수출에서 수입된 게 너무 마이너스가 크게 난 거예요. 근데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건 결국 자본재 같은 거 투자를 많이 한 거니까 미국 경제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숫자만 안 좋지 내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이 연계해서 결국에는 미국 금리 인하 언제 될 거냐 이건데요. 이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뭐 9월 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7월 얘기하신 분이 2분 계셨어요. 그래요. 근데 실험적이다. 9월, 12월 한 2번밖에 안 할 것 같고. 그러세요. 그리고 물론 9월도 이렇게 9월이냐 7월이냐 이렇게 논란들은 있는 게 뭐냐면 9월에 하면 또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보통 선거 전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가 너무,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너무 끈적거려요.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당장 한두 개월 또 보고 나서 연준이 7월에 갑자기 또 금리 인하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도 좀 만만치가 아직은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그 부분 때문에 대선은 좀 차치하더라도 연준의 생각을 봤을 때는 한 9월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미국 경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연준이 이 피벗을 선언하기가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거기에 물가라도 꺾이면 하겠죠. 뭐 6월이라도. 근데 물가가 지금 꺾일 지금 기미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9월하고 12월 정도 해서 연내 2번 정도. 근데 일각에서 뭐 한 번도 안 할 거란 얘기도 많아요, 사실. 네. 요즘에. 근데 일단 2번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염이사님도 끈적끈적한 이 물가 부담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하게 된다면 일단 7월 아니고 9월 9월 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좀 가능성 높게 보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너무 지난주에 답답했어요. 네. 왜 이럴까요? 근데 이거는 작년 10월하고 똑같아요. 확 증시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뭔가 이제 AI라든가 모멘텀 반영은 됐는데 엔비디아가 그때부터 좀 약간 버벅댔죠. 예. 그 상황에서 이 매크로 지표가 뭐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죠? 3고 현상이 터져버렸죠. 작년 10월에도 3고, 고유가, 고환율, 또 거기다가 고금리. 고금리 이 세 가지. 미국의 국채 금리가 그때 5% 찍었고 요번에 4.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늘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어쨌든 매크로 지표가 완화가 됐으면
사실 이런 변동성 안 나왔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2,600선도 한번 깼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사실 중동 전쟁 리스크였죠. 예, 그래서 좀 충격을 좀 더 받았지만 다만 이게 이제 조금은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은 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지금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중동 리스크가 많이 지금 완화가 됐고 미국의 금리도 3월 물가지표 발표됐는데 더 이상 지금 이제 안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은 찾겠지만 그러나 이들이 다 내려가야 되겠죠. 추세적으로 내려가야 전 지수의 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장세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 어쨌든 좀 하방은 되게 좀 단단해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 이 증시 흐름에서 결국에 이제 5월장 또 새로 열리는데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3고 현상이 좀 완화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너무 지수보다는 기업이나 업종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장세에서는 지수가 가는데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종목 장세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네. 어떤 종목을 내가 투자할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 기업 실적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뭐 지난주에 현대차도 잘 나왔고 하이닉스, 뭐 조선업종 또 방산 기업들의 실적도 좀 무난하게 좀 나오고 있는 편인데 결국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또 선택을 받을 거고 또 거기다가 소외받던 쪽에서도 뭔가 좀 좋아지는 오늘 보면 네. 석유화학 관련주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근데 석유화학주들도 이게 더 나쁠 게 있나? 중국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요새 중국 지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들도 올라오는 것처럼 뭔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쪽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모멘텀을 찾는 거. 그래서 지금은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볼만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기업이나 업종이 실적 나오는 종목들,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다시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럼 종목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반도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인데 반도체 쪽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사실 최근에 뭐 AI 쪽 관련해서 조금 더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서 이거 관련한 이제 전망도 궁금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AI나 반도체 성장이 끝났느냐 그래서 빠진 거면 이건 팔아야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뭐 누가 봐도 AI 성장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다만 주가가 너무 그걸 빨리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 흔들린 거죠. 근데 다시 지금 엔비디아가 위로 지금 고개를 또 들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고 또 이번에 메타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 모두 뭐라 그랬죠? AI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 늘리겠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면 빅테크 회사들이고 그 회사들이 투자 줄이면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다 똑같이 합창을 하고 있죠. 늘리겠다. 네. 메타는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도 저커버그가 AI 계속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반도체 업종한테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주들 좀 많이 올랐다는 부담만 뺀다면 계속해서 저는 좀 보유하는 관점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반도체가 좀 트렌드가 있으니까 모든 업체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점점 이제 반도체 그 미세화라 그러죠. 선폭이 작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낸드뿐만이 아니라 D램도 쌓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있고 또 근데 그게 단가가 비싸니까 이제 검사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 잘못되면 이게 정말 폐기할 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율 관리가 좀 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요새 낸드가 갑자기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하드디스크 대신에 낸드를 쓰면 효율성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낸드 쪽과 관련된 쪽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ALD 장비나 하이K 소재, 뭐 검사 장비, 낸드 식각 소재 뭐 이런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드리면 1시간 넘어가니까 일단 이런 쪽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트렌드를 잘 살펴서 그것과 이제 연관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ALD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증차 에 관련된 증차이죠. 내용이고 하이K 소재도 마찬가지이고 관련한 이 트렌드들 잘 살펴보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때 조금 비중을 늘려가는
예. 그러한 전략으로. 근데 왜냐하면 보는 게 지금 유효할까요?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 네. 금리가 물론 조금 꺾였지만 지금 아직까지 높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 증시가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아직 발표하는 기업들도 좀 남아 있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좀 변동성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일부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나올 때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저번에 메타가 급락하는 날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밑으로 한번 이게 꺾이는 모습 나올 때 반도체 소부장은 투자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투자하기는 좀 별로 안 좋은 날이죠. 예. 왜냐하면 오늘 소부장 다 거의 대부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날은 그냥 보유한 분들의 몫인 것 같고, 평소에 이런 날은 그냥 좀 공부하셨다가 다음에 조정 구간에 뭘 살까 요걸 좀 고민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무지할 수도 있지만 용기 있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삼성전자요. 네, 10만 원 달성 올해 안 될까요? 저희 소원인데 저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길 바라는데 근데 조건이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업황만 개선되면 9만 원까지는 갈 거는 같아요. 메모리 업황만으로. 네. 근데 10만 원 가려면 조건이 조금 붙어줘야 됩니다. 예, 어떤 뭐냐면 조건이요? 네. HBM3E라 그러죠. 차세대 이 HBM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엔비디아의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젠슨항 CEO가 이거 어프로브드 승인했다 이렇게 네. 사인해가지고 한번 네, 화제가 네. 됐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반기나 연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게 엔비디아에 공급이 된 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만 되면 삼성전자를 누르던 좀 악재죠. 그러니까 왜 HBM에서 자꾸 하이닉스에 밀리냐. 엔비디아에 공급이 못 들어가나. 근데 이게 HBM 메모리 반도체는 기존 디램과 완전히 다른 게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만드는 기존 디램은 사실 비슷비슷해요. 성능도 비슷하고 그냥 갖다 꽂으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HBM은 고객에 맞게 만들어줘야 돼요. 성능도 다르고 이게 엔비디아 제품이 원하는 걸 지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거 쓰다가 갑자기 이거 빼가지고 삼성 걸로 교체할 수가 없어요, 당장은. 그래서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은데 그럼 결국은 이걸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신문 기사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재용 지금 회장님이 이번에 보니까 독일의 자이즈라는 EUV 장비에 들어가는 예. 핵심 그 유리 렌즈 아마 만드는 회사로 알려 있는데 이 1차 공급, 그러니까 1차 장비 회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부품사까지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HBM이 시사하는 게 뭐냐면 HBM은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협상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런 그 주요 소부장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고 엔비디아와의 협상에서 좀 우위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EO들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좀 안 되는 상황이고 영업하러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올해 하반기에는 저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것만 된다면 저는 뭐 10만 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이슈가 실제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실제화 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이재용 회장 얘기하셔서 그런데 그때 ASML 한 네, 몇 년 전에 네네네. 그렇게 다녔던 모습도 좀 재현이 되기도 하고 네. 또 기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전력기기주, 전력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더 오를 수 있다, 아니면 조금 관망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이사님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뭐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과연 끝났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 용량은 막대하고 일론 머스크도 저번에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 독일과의 한번 인터뷰에서 전기차하고 AI 데이터 센터 이거 운영하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데 전력 인프라 부족하다. 근데 미국은 인프라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결국 전력망 투자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가가 이제 미리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빨리 반영한 감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숫자도 실적도 좋은 데다가 모멘텀까지 이게 뭐 올해 끝날 이슈가 아니잖아요. 25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언제 팔까 고민을 하시겠지만 아직은 좀 고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항상 그렇지만 어느 업종이든 간에 중간중간 조정은 나오거든요. 전력기기 회사들도 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하루에 막 10% 빠진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규 투자를 좀 원한다면 그런 날을 또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신규 투자하는 건 너무 늦었죠. 타이밍상으로도.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른 게 문제지 뭐 아직까지 성장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제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정을 한번 크게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선행 지표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투자들. 그러니까 결국 이 전력기기도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하는 걸 계속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사님. 그 전기차 쪽도 볼까요? 뭐 테슬라 실적도 발표가 됐고, 네. 또 우리 2차 전지 영향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아, 이게 진짜 테슬라가 이번에 그래도 좀 주가 반등은 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이제 모델 2가 언제 나오느냐, 저가형 전기차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모델 2라고 언급은 안 했고요. 내년 말에 나올 저가형 전기차를 내년 초나 상반기에 내놓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좀 거짓말 잘하기로 좀 유명합니다. 거짓말은 표현 좀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항상 늦어요. 이게 조금 문제인데 근데 이번에는 예상보다 빨리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좀 놀란 거죠. 그만큼 자신이 있나? 네. 근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또 믿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조건만 맞으면 배터리 회사들 특히 테슬라 밸류체인은 지금 되게 부진하잖아요. 근데 비중은 늘려야 되는데 다만 지금 전체 전기차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차가 잘 안 팔리죠. 그래서 모멘텀을 아직은 크게 받으려면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만 뭐 리튬 가격도 많이 안정화됐고 저는 이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저점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GM이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있고 또 4680 배터리가 원통형 배터리가 8월에 한국에서 LG엔솔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주들을 봤을 때 결국에 모멘텀이 있는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다가올 게 4680 배터리니까 거기 관련된 LG 밸류체인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내년 초에는 삼성도 원통형 그 4680 내놓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원통형 배터리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밸류체인 좀 부진한 기업들이 있으면 지금 2차전지 부진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올라간다고 이제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이제 배터리도요. 그냥 이제 모멘텀에 따라서 가는 것 따로 안 가는 것 따로 이렇게 완전 분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68 배터리도 좀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하이브 사태라고 해야 될지 민진 네, 사태라고 네. 해야 될지 엔터주가 특히 하이브가 많이 내렸어요. 오늘 장에서 좀 반등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사실 뭐 멀티 레이블 체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엔터업계 좀 동력이기도 했거든요. 하이브에. 네.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 어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되게 좀 그 기사에 공감이 갔던 게 하이브를 그러니까 엔터주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방시혁 의장은 엔터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버스란 플랫폼을 만들었죠. 거기에 또 임원들 보면요, 출신이 대부분 게임업계 출신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터사에 웬 게임업계 임원들이 왜 왔지?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빼고는 엔터업계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결국엔 엔터업계 최대 문제가 뭐냐면 그 아티스트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TS가 처음엔 그렇게 잘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뉴진스도 지금이야 우리가 다 대박 났다 그러지만 처음 나왔을 때 잘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안 됐으면 또 주가에 부정적이고 그만큼 인적 자원에 대한 리스크나 기회 요인도 크다 보니까 예측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방시혁 의장은 플랫폼 체제로 가자. 멀티 레이블 체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전판 역할을 하려고 이쪽이 안 되면 또 이쪽이 되면 되니까 그걸 했던 건데 결국 지금 멀티 레이블 체제의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 버린 거야. 이제 민희진 대표 어쨌든 너무 잘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약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찌 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하이브가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실상 근데 뭐 게임이고 웹툰이고 드라마도 이제 최근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네.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시혁의 전략이 아니 근데 멀티 레이블 체제는 성공은 했어요. 이 문제가 그렇게, 왜냐하면 뉴진스가 네. 성공을 했고 한 것을 지금 보았을 얼마 전에 때는. 나왔던 또 네. 그 독립법인이죠. 아일릿도 어쨌든 뭐 미진 대표가 카피했니 뭐니 하더라도 결국엔 성공은 했거든요. 신인그룹 측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세븐틴, BTS 이제 내년에 돌아올 거고 이런 걸 보면 멀티 레이블 체제가 잘 됐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8조잖아요. Y젠터는 8천억밖에 안 돼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네. 이걸 시장이 인정해 준 건데 뭔가 근데 완벽한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 생차이가 난 건데 이거를 하이브가 매니징 대표랑 잘 수습하면 더욱더 전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매니징 대표의 기자회견 이런 거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기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걸 떠나서 뉴진스 IP가 하이브에 남아있으면 하이브 주가에는 저는 이미 주가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는 아닌데 만약에 뉴진스가 매니징 대표랑 같이 독립을 해버린다. 네. 이러면 또 한 번 충격은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결국 관건은 뉴진스가 하이브에 남아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좀 저는 주가가 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월 2일에 결국 이제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최종 가이드라인 내놓겠다고 한 그 시점이 다가오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정부가 굉장히 좀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그렇게 거의 참패했잖아요. 그러면 좀 원래 좀 약간 꺾이거든요, 동력이. 근데도 아랑곳 안 하고 이복훈 금강원장,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부총리도 계속해서 밸류업 추진 없이 그냥 이상 없이 추진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방향으로 그냥 간다고 좀 봐야 된다고 볼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2일 날 아마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바라는 건 거기에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강제성을 좀 넣어주면 그래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저는 그런 게 부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어쨌든 모멘텀을 받을 텐데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모든 걸 기업에 맡기겠습니다. 이러면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강제성이나 인센티브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는 여전히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연승한 이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간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를 점검해 보려고 해요. 석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코스닥 상장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퀀타 매트릭스가 자체 개발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서 일단 항생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 이 용어 자체도 어렵고 생소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저도 이제 이 기업을 취재하면서 네. 처음 이 용어를 접해봐가지고 이제 생소했는데 이제 디라스트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네. 이 솔루션 이름인데 이 장비가 폐혈증 환자들한테 기존 검사 장비보다 최대 이틀 정도 빠르게 이 폐혈증 환자한테 넣어야 할 항생제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가 병원마다 있는데 이 폐혈증 검사 솔루션 디라스트를 이용하면 이틀 빠르게 그 어떤 항생제를 넣어서 환자를 치료해야 할지 이거를 찾아준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폐혈증 의심 환자들의 피를 뽑아서 이거를 기존의 이제 검사 기기들한테 이제 넣어서 혈액 속에 그 세균을 따로 뽑아서 배양을 해서 어떤 건지 이제 균 확인하고 이제 항생제를 찾고 이러는데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이제 병원마다. 그런데 이 퀀타맥트릭스의 디라스트는 혈액 속의 세균을 별도로 이제 분리 배양하는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술을 보완을 해서 이제 5시간에서 7시간이면 최적의 항생제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맡기면 오후쯤에는
환자들한테 투여할 항생제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을 이틀이나 시간을 확 단축해 네. 주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네. 그런 내용인데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폐혈증이라는 게 일단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찾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폐혈증으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한 60조 원을 넘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크니까 이렇게 비용이 잡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폐혈증은 아시는 것처럼 피 속에 병균이 번식해가지고 몸 전체에 감염 증상이 발생하는 네. 그런 질환입니다. 환자 생존율이 1시간마다 9%씩, 그러니까 10%씩 환자 생존율이 감소를 계속하는, 그러니까 그 지체할수록 환자 사망률이 높아지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병원 내에서 직접 사인 1위의 중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촌각을 다투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신속하게 환자한테 항생제를 찾아서 투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혈증 사망률은 최대 5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사망 원인 중 11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고요. 폐렴이나 인두염 같은 이런 다양한 장기 감염으로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이 질환이 나타날 때 폐혈증 쇼크까지 동반이 되면은 치사율은 6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폐혈증에 특화된 진단법이 없어서 이제 통상 혈액 검사를 하고 혈액 세균 배양 검사를 통해서 미생물 종류를 확인한 후에야 이 폐혈증이 걸렸다 안 걸렸다를 확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진이 폐혈증을 의심한 시점부터 1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할 때 폐혈증 사망률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 이렇게 이제 발표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일찍 폐혈증을 확진을 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이 신속검사 솔루션을 개발한 퀀타 매트릭스가 실시했다고 했던 그 대규모 네. 임상시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디라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 중증 폐혈증 환자 사망률을 약 15% 감소시켰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발표를 지난주에 했고요. 네, 네. 아직 국내에는 이러한 발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이 이제 최초 공개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네네. 이 디라스트가 빠르게 항생제를 찾아주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병원비도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경제적 효용성까지 같이 발표를 해서 좀 흥미롭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 구체적으로 퀀타 매트릭스의 디라스트를 활용을 해서 신속하게 적정 항생제를 처방할 경우 폐혈증 환자의 30일 내 사망률이 기존 24.4%에서 9.5%로 14.9%포인트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약 15%나 이제 줄였다는 거죠. 이제 이에 따라서 환자가 이제 병원에 머무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병상 회전율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만큼 병원 그리고 보험사, 환자의 이제 비용 부담이 상당히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디라스트를 사용했을 때 환자가 중환자실에 머물렀던 평균 재원 일수를 보면은 기존 12.4일에서 6.0일로 6.4일 정도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생제를 이제 빨리 찾아줌으로써 환자가 이제 병원에 머무는 시간을 확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디라스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이틀 정도 빨리 찾아준다고 했지만 그래서 왜 이틀만 주는 게 아니라 6.4일까지 줄어드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환자가 재원하는 기간은 여러 요소들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틀 정도만 이 검사 시간이 줄어들어도 최대 6.4일까지 재원 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회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이 2천만 원은 유럽의 기준입니다. 퀀타 매트리스 솔루션이 유럽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고 네. 이 임상 실험도 유럽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럽 기준이고 이 하루 입원 비용이 지금 2,1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10만 원인데 이 디라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이 감소한 재원일 6.41을 이 310만 원에 곱하면 13,440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의료기기가 병원과 환자의 부담까지 낮춰준다. 뭐 이런 경제적 가치를 좀 평가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래요? 아직 이제 이 제품이 상용화된 지 한 5년밖에 안 됐고 이제 이 회사도 그래서 병원에 이런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여러 방법들을 이제 계속 찾고 있는 네. 그런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내용을 이제 유럽 학회,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유럽 임상 미생물학 학회에서 이 자료를 발표를 아마 주말 중에 하셨을 거고요. 27일에서 30일까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간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대규모 임상 결과에서 이 자료들을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디라스트가 좀 매출 성장을 좀 가파르게 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작년에 좀 대규모 그 디라스트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이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번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2번 해도 이 보험 적용이 된다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네. 국내랑 국외에서 모두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단순 계산해 봤을 때 회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퀀타 매트릭스 솔루션 장비 한 대가 한 1억 원 정도 나온다는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매출 30억 원을 찍었는데 4분기에 굉장히 수주가 이제 급증을 했다고 해요. 대형 병원에서 이제 러브콜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올해는 한 50여 곳으로 이 계약 병원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 이제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작년에 30억 원이었으니까 올해 50곳 이상과 계약을 할 경우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할지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퀀타 매트릭스 석정 기자 먼저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현재 구간에서 4% 오르면서 3,925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그런 모멘텀이 또 주가에도 연동이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의사 증원, 이 반대 파업 시작된 지 2달째가 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도 아무래도 이제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파업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사들이 진행하는 임상 시험에도 제동이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약 개발사들이 임상 시험을 해서 데이터를 빨리 내서 기술 이전을 하거나 또 뭐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 임상 시험 대부분은 이제 빅5로 불리는 서울 아산, 세브란스, 삼성 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이 병원들에서 이 500여 건의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임상 시험을 주도할 임상의들도 이제 여력이 없다 보니까 네. 임상 시험 진행에 차질을 빚는 바이오 기업이 지금 대거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임상 시험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최근 2년간 이제 바이오 투자 혹한기라고 해서 바이오텍들이 안 그래도 투자를 받지 못해서 힘든 상황인데 이제 임상 시험이 지연되면서 임상 비용 급증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 비용 마련을 위해서 부동산 등 유형 자산을 매각을 하는 정도고
또 고가의 유휴 장비 매각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사, 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로 한국바이오협회 자료를 보니까 지난 10월에 개설된 중개 플랫폼 네. 바이오 장비 직거래 마켓에서 6개월간 한 50여 건에 달하는 이제 제품이 등록돼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서울이 원래 임상시험 많이 하는 네. 도시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위도 좀 흔들거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손실로도 이제 이걸 연결을 해서 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가 서울이었습니다. 1위였는데 지금 이 자리마저 이제 좀 밀려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임상시험 시장에서 국가 기준으로는 5위 그리고 도시 기준으로는 서울이 1위에 오를 만큼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해 왔는데 이제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의사들 피드백이 좀 더뎌지니까 다국적 임상 제약사들이 이 임상 시험을 하는 그 병원들을 자꾸 이제 다른 한국에서 아시아 국가로 자꾸 이제 계속 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이제 나라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글로벌 임상시험 수요를 흡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를 전후로 해서 네. 임상시험 규제 개혁을 계속 빠르게 진행을 해왔는데 네. 이제 한국에서 했던 그런 수요들을 이제 중국이 맹추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수십 년간 쌓아온 글로벌 임상시험 선도국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이거는 이제 서울이 1순위였는데 이미 순위가 좀 밀려났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바이오 산업의 따끈한 두 가지 이슈 석지영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죠. 오늘은 이데일리 신문 일면 기사, 톱 기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서 인사이트 시간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산업적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정부가 사회적 대립으로 인한 공공 갈등 비용을 첫 추산을 했는데 최근 10년 동안 약 2,330조, 매해 233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갈등은 절대의 악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세상을 더 올바르고 따뜻하게 만드는 문제의식, 그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책임을 가진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 그 갈등을 어떻게, 얼마나 조정해 나가느냐겠죠.
우리는 종종 목도합니다. 이 갈등 해소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감정에 휩싸여서 혹은 일방 편의에 의해 진실을 호도하거나 더 큰 갈등을 조장하는 상황을요. 부풀어진 갈등은 결국 우리 모두의 더 무거운 짐으로 돌아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이 화합의 출발점이란 것을 잊지 않아야 할 시점입니다. 앵커나우였습니다. 월요일장 오늘 마켓나우 2부와 1시간 동안 달려오셨습니다. 10시 49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도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등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이 주요 기업 실적 내용과 함께 다가오는 장에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